그래서 보시면 이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제 계산을 하면 1조 6천억 톤인데 2배네요, 현재 2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환산했을 때 8천억 톤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녹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다 녹거나 한꺼번에 만약에 쏟아져 나온다 하면 티핑 포인트가 올 수 있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후를 경험할 것이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스발바르에서 또 이 영구 동토층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던 현장이 이게 묘지예요. 네. 공동묘지인데 스발바르는 죽어도 영면에 들 수 없다. 스발바르 사람들은. 스발바르는 되게 독특한 게 매장이 금지가 돼 있어요. 1950년대부터. 왜냐면 이곳은 시체를 묻어도 영구 동토층이잖아요. 시체가 썩질 않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얼어버렸어. 네, 그러니까 시체가 냉동 상태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겠죠. 또 여름 되면 녹았다가. 그런 데다가 북극곰이 시체를 파먹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그래서 이 스발바르에서는 스발바르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을 때가 되면 다 노르웨이로 나가거나 그리고 여기에 병원이 크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죽을 때가 되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저기는 묘지는 그 전에 묻힌 묘지들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외신이나 여기서 봤을 때 되게 유명한 게 지금은 저기 십자가가 다 똑바로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가기 직전에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왜냐면 영구 동토나 이런 것들이 밀려가지고. 녹으면서 네, 산 정상에서 그리고 빙하가 녹고 하면서 아. 저게 다 기울어져 있어서 그게 막 외신 뭐 BBC나 이런 데 막 소개가 되고 해서 저희 찾아간 거였거든요. 유가족들이 그걸 또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 그러니까 묘비를 자세히 봤더니 뭐 1910년대 무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무덤이고 저기에 묻힌 이제 얼어있는 시신에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대요. 온전하게. 아, 진짜? 왜냐면 얼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와. 보존이 돼 있는 거죠. 저 와. 시신에. 저기에 묻힌 과거의 이제 유령들이 이제는 온난화 때문에 떠내려가고 실제로 그래서 저기 관이 하천 근처에까지 쓸려와서 발견되기도 하고 와. 최근에 이제 시신은 썩었지만 시신을 감싸고 있던 헝겊이나 이런 것들이 강이나 하천 주변에서 많이 진흙과 함께 떠내려와서 아 정말 여기에서는 정말 눈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정말 많구나 기후 위기에 예, 다큐에 방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은 흔히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거든요. 기후학자나 이런 과학자들 사이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정말 좀 안 좋은 그렇죠. 그렇죠. 예감이 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하냐면 바로 영구 동토층에 수많은 과거에 묻힌 유기물들 그리고 매머드가 가끔 발견되고 막 시베리아나 진짜, 이런 쪽에 온전히 보존된 막 매머드 사체가 이제 영구 진짜? 동토가 녹으면서 나오는 거죠. 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존이 돼 있는 매머드 새끼 매머드가 발견이 된다든지 거기서 막 바이러스도 나오잖아요. 탄저가 진짜 위험하지. 네, 탄저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고 술록들한테 감염이 되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영구 동토층은 한마디로 유기물로 가득 차 있는 완전. 진짜 판도라의 그러니까 그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면서 방출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거든요. 네. 혐기성 미생물은 이제 메탄을 맞아. 방출하고 근데 이런 온실가스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제 계산을 하면 1조 6천억 톤인데 2배네요, 현재 2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환산했을 때 8천억 톤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녹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다 녹거나 한꺼번에 만약에 쏟아져 나온다 하면 티핑 포인트가 올 수 있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후를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핫해요. 기후 분야에서 영구 동토층이 어떻게 녹고 또 뭐 대기 중에 탄소 농도나 이런 거에 얼마만큼 기여를 현재 하고 있고 할 것이다. 수치 모델이나 이런 걸로 예측하는 작업들이 근데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가 빨리빨리 나와줘요. 그냥 북극권이어서 약간 관심이 없고 뭐 선진국의 과학자들도 그런데 빨리 연구를 하고 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조사를 많이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직은 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다큐에 인터뷰를 해주신 극지연구소의 미생물학자인 김민철 박사님이세요. 네. 근데 이 박사님의 멘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다큐에. 근데 이 영구 동토층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는 반응이 비가역적이라는 것이거든요. 한 번 녹으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대는 끝인 것이고 다음 빙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야. 지금 저희가 찍은 바로 저기 영구 동토층을 와 우연히 진짜네. 네, 엄청 두꺼운 얼음층이 얼음 있네. 있죠. 저기 식생 밑에 저기 얼음층이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것들이 녹고 꺼지면서 이제 시베리아나 이런 쪽엔 싱크홀들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녹으면 끝인 거죠. 와, 그 영구동토증은 지금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주 맞아요. 오랜 빙하기 빙하기를 여러 네. 번 거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졌는데 네, 산업혁명 이후에 짧은 시간 동안 과거 수만 년 동안 쌓여왔던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네, 저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되돌릴 수 없다. 비가역성인데 이게 약간 물리학에서 히스테리시스라고 이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바로 어떤 강한 힘을 줬을 때 변형된 정도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변했을 때 그래서 깡통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네. 원래 상태로 필 수는 있어도 맞아. 완전 빤빤한. 찌글찌글. 어. 용수철도 탄성이 벗어나게 세게 하면 다시 그 탄성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탄소 농도를 예전처럼 줄였을 때 우리 기후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근데 그 결과는 돌아가지 않는다. 아. 회복이 되더라도 두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다행히 기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회복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네. 남미나 지금 되게 재해가 심한 그런 나라는 또 회복도 느리다. 아프리카, 그러니까요. 남극, 북극 이런 지역은 되돌리는 게 거의 힘들다고. 그래서 되돌릴 수 없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되게 와닿아서 저의 책도 제목은 되돌릴 수 없는 미래입니다. 작년에 북극 다녀와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이 책에 있는데 사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미래가 될 위기에 저희가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백야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북극에서 딱 2주 출장을 갔다 왔는데 뭐 가는데 이틀 걸리고 오는데 이틀 걸리니까 사실 열흘짜리 출장이었어요. 열흘인데 너무 취재할 게 많고 뭐 빙하, 딕슨피오르 갯벌, 그다음에 영구 동토층, 시드 볼트 뭐 정말 많은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백야 때문이었다. 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겠네. 일단 해 떠 있으면 움직일 일을 했어요. 네, 여력은 맞아요. 되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보트 탐사를 나간 시간이 아침 7시에 이제 선착장에 가서 보트를 2시간 가서 빙하 취재하고 또 다른 빙하 또 2시간 타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꽉 찬 하루를 보내고 밤 거의 8시, 9시에 보트를 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낮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밤이었다고 생각하면 고무보트를 거의 수면을 이런 식으로 승차감이 이렇거든요. 근데 그걸 꽉 잡아야 하고 진짜. 밤인데 근데 딱 그러고 밤에 도착했어. 그러면? 눈이 막 이런 게 막 있어 앞에. 번쩍. 번쩍하고 앞에 선착장이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그거 얼마나 무서워. 네, 정말 낮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시간을 정말 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취재하고 와서 숙소에 들어와서 컵라면이라 막 이런 것들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밤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사 이제 쓰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용량이 큰 영상들이라 그걸 하드디스크 외장에 옮기지 않으면 못 찍는 거예요. 용량이 또 안 그쵸, 되니까. 그거 이제 올라가는데 한 2시간 걸리면 저는 2시간 동안 또 다음날 취재 뭐 이런 거 잡고 플랜 잡고. 이제 올라가면 그때부터 듣고 영어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뷰 뭐라고 했구나. 들으면서 대충 이제 잡는 거죠. 이 인터뷰 써야지. 그래서 저희는 정말 24시간 그렇게 일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북극에 취재를 가거나 하면 사람들이 다 놀러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회사에. 저희는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선배님들 시절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진짜 남미 출장 갔을 때도 12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정말 24시간 일해야 하는. 제가 잘 시간 되면 거기는 아침 뉴스가 시작하고 제가 이제 깨어나면 또 밤 9시 뉴스가 하고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 백야 덕분에 저희는 정말 알차게 시간을 그쵸. 보내고 와서 사실 되게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극을 마무리하는. 야, 멋진 사진이네요. 사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끼니를 제대로 있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딕슨피오르 그 북극곰 발자국 있던 거긴데 네. 저 주황색 저게 즉석식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뜨거운 뭐 저거가
그거구나. 부르면 막 전투식량. 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 노르웨이의 그런 전투식량이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저 주황색인데 카레예요. 다 카레밥인데 카레를 무슨 약간 스파이시 카레냐 양이냐 이런 걸 선택하는 건데 저희가 서로 스파이시 하겠다고 땡기니까 약간 아. 한국 음식이나 스파이시 서로 먹겠다고 했는데 맛이 되게 딱 맛없는 정말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맛이었는데 또 북극곰 언제 덮칠지 모르고 그런 사방이 위험한 그런 조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올해가 사실 뉴 노멀이 일상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올 여름 경험을 하셨겠고 늘 역대 최대다, 역대 최고다 이런 말을 저희도 너무 자주 써서 뭐 100년 만에 최대, 네. 200년 만에 맞아요. 최고, 네. 뭐 맞아요. 하여튼 너무 많이 등려. 500년에 한 번 올만한 비 맞아요. 이런 거 비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맨날 저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류보다 가장 터프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아, 예,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와.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티벳 고기압이 굉장히 강해서 열돔 폭염이라고 히돔이라고 하는데 대기 하층에 원래 있던 친구가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티벳 고기압이 상층에 확장을 해왔죠. 근데 이 상태가 이제 계속 정체가 되면서 그래서 과거 기록이 다 깨졌어요. 이게 네. 여러분들 겨울에도 느끼시겠지만 네.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라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맞아요. 말하잖아요. 네. 이번에 딱 그랬던 거예요. 고기압이 맞아요. 이게 있다가 이불을. 위에 한가 이불을 네. 더 덮었다가 이게 빠지면은 이게 왔다가 그냥 갔다가 네, 맞아요.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이 티벳 고원이 굉장히 고도가 높고 4,000m 넘는 고도인데 네.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매우 가열이 많이 되고 근데 이 지역에 눈이 빨리 녹으면서 더 가열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 뜨겁게 누적된 열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죠. 과거에는 저희가 여름 날씨 할 때 티벳 고원이라는 얘기를 꺼내본 적이 거의 그렇죠. 없어요. 없었죠. 최근 들어서 2018년에 존재감을 처음 보이더니 이제 온 거죠. 어. 2018년도 최악의 폭염이었는데 올해가 거의 열대하는 그 기록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여름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 9월까지. 아니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수능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수능 맞아요. 추위 기억나요? 네. 엄청 추워요. 이게 제가 오늘 입고 온 그건데 맞아요. 외투 없이 이렇게 입고 다닐 정도예요 아직도. 제 주변에서 늘 얘기하시는 게 반팔에서 패딩을 꺼냈다.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극단적인 기후가 오는 거죠. 사실 지난 주말에 25도까지 서울이 오르면서 11월에 다 반팔 입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기온의 변화가 거의 며칠 사이에 한 30도 가까이 여름에서 겨울로 초겨울로 가는 거죠. 이번에 지금 또 라니냐가 나오고 있거든요 태평양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엘니뇨에서 또 라니냐로 바뀐 타이밍이어가지고 이번 네. 겨울이 네. 상당히 걱정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라니냐 영향이 아마 12월에 절정이어서 12월만 평년보다 추울 추울 것 거. 같고 그 앞에 11월과 내년 1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가 나왔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크겠지만 라니냐가 사실 굉장히 센 변수인데 온난화 앞에는 라니냐가 힘을 좀 못 쓰고 그렇구나. 네, 라니냐 자체도 발달 정도가 좀 약할 것으로. 네, 그래서 올여름 기록이 이제 딱 정리가 다 됐는데 폭염 일수가 30.1일로 2018년 이후 2위 찍었고요. 열대야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열대야는 24.5일로 1994년이 사실 그 과거 세대 분들이 기억하는 최악의 폭염이에요. 맞아. 너무나 더웠고 저때 가장 많은 그 온열질환 사망자가 아. 사실 저 때는 그런 온열질환은 말 자체도 없을 때였거든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나중에. 근데 94년 기록을 뛰어넘어서 올해 열대야가 1위를 찍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래서 올여름이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 과거 여름에는 온열질환 사망자나 온열질환자가 대부분 낮 시간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밤 시간대, 자다가. 수면 시간대에 출동이 굉장히 많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들이 주무시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열대야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달. 서울 같은 경우는 막 30일 넘고 다. 제주도는 거의 2달. 제주도는 2달 찍었어요 네, 거의. 그런데 거기에 뭐 60대, 70대, 80대 이런 고령자 분들이나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쉬지를 못하시니까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여름에 제가 기획을 하나 했던 건데 우리나라 여름철에 이제 기후 줄무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직접 이걸 없는 그림인데 만들어 본 거예요. 기상청이랑. 근데 저희는 1973년이 바로 전국 62개 지점에서 기상 관측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균일한 기후 자료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73년을 기준으로 삼는데 쭉 보면 근데 본인이 태어난 해를 한번 보세요. 그때가 좀 추웠는지 더웠는지. 저희가 태어난 해는 좀 시원했네요. 네. 하늘색이죠. 그리고 저기 1994년 보면 되게 빨간 줄무늬. 가까이 오면 2010년대 이후 보면 거의 그냥 빨개요. 네, 거의 빨갛고 엄청 진하게 저기 2018년, 2023년까지인데 올해는 아마 더 빨간색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올여름이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걸 보면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급격하게 뜨거워졌구나. 여름에 더운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기후 줄무늬가 변했을 때 197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를 했더니 평균 기온은 딱 1도 올랐어요. 네, 거의 50년 사이에 1도라고 하면 별로 1도 정도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하루하루 기온에서 1도 오르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기후에서 1도가 오르는 건 굉장히 큰 변화를 그렇죠. 의미하고 저건 평균이니까요. 전국적인 평균이고 저희도 그래서 1.5도 온난화를 지금 막기 위해서 파리 협정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오른다는 건 한국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도는 굉장히 높은 상승을 네. 의미합니다. 그래서 1도가 높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그럼 그 사이에 보면 폭염 일수가 1970년대만 해도 8.3일이었는데 야, 최근 진짜? 10년은 이제 14일로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딱 나오죠. 근데 열대야를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폭염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열대야는 2배죠. 더 많이 9일로 늘었어요. 사실 열대야가 저렇게 늘어나는 건 이 지구 온난화로 최고 기온도 상승하지만 최저 기온의 상승이 더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열섬 현상으로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많은 열을 품고 있고 또 지구의 육지 대부분이 또 그런 도시화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저 기온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죠. 네, 올여름에 열대야나 이런 것들도 바로 이 트렌드에 있다고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이번 여름에 더위도 더위인데 진짜 힘들었던 건 이거였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네, 사실 폭염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장마의 기억을 저도 잊어버렸어요. 사실 장마 때 저희 특보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기록적인 강수량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정체전선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특히 중국 쪽에서 규모가 작은 중규모 저기압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와요. 오면서 남쪽에 있던 그 정체전선을 끌어올리고 활성화시켜서 힘이 다시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 어청도에서 자료 다시 한 한번 시간에 주시면요. 146mm 비가 왔어요. 와, 한 시간에 근데 이때 저기 146mm면 어청도의 저 섬에 그냥 폭포 하나가 떨어진 느낌. 시간당 146mm는 정말 하늘이 찢어지는 느낌. 저희도 제보 영상을 저 새벽에 보고 깜짝 놀라서 저 섬 주민들 괜찮은 거냐 할 정도였는데 저게 우리나라에서 아예 기상 관측을 한 이후 최고 강한. 예, 그때 2022년 8월 8일은 141.5였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센 거죠. 2022년이 정말 너무나 공포의 기억이었는데 기록들을 제가 그때 출연을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7월 10일 날 기록이 이제 쭉 그때 뭐 군산이나 이쪽 전남 서해안 쪽에 엄청나게 강한 비구름대가 새벽에 지나면서 뭐 146뿐만 아니라 뭐 군산에 130 넘고 120, 110 사실 시간당 100이 넘으면 이건 정말 그냥 다 물바다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순식간에. 이런 강수량 기록이 올여름 장마철에 9군데에서 나왔어요. 저 때 방송한 이후에도 저는 사실 이런 재난 방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의 트라우마도 생기는 거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으면 제발 안 가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 싶으시면 그냥 차량 대신 뭐 대중교통 이런 식으로 정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늘 재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신선한 건데 올해 굉장히 습도가 높고 그쵸. 해서 바다를 많이 주목을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올해 습도가 높고 했을까? 바로 올 들어서도 해수면 온도가 거의 기록적으로 가장 역대 1위로 뜨거웠거든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가 북적도 해류에서 이제 분리돼서 나오고 대만 한류, 동안 한류로 올라오거든요. 네. 기후학자들마다 뭔가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한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할 때 많이 그쵸, 하는 그쵸. 거예요. 근데
너무나 궁금해서 직접 분석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북상을 했을까. 그래서 부경대 다음 장 전문가에게 주시면요. 의뢰를 해서 제가 그래서 뉴스를 했던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북상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뉴스로 보도를 했죠. 네. 그래서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실게요. 위성 관측 자료를 통해서 쿠로시오 해류의 중심층이 얼마나 북상을 하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라고 해서 봤더니 쿠로시오 해류가 저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1.7도 실제로 북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위도로 1.7도를 말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위도를 계산을 했을 때 187km가 나와서 1년에 한 6km 꼴로 북상을 올라온 했더라. 거죠. 네. 쿠로시오라는 말이 되게 검은 소금이라는 뜻이고 굉장히 염도가 높고 검은빛을 띠는 적도의 바닷물이 올라오는 건데 이 바닷물이 당연히 이렇게 북상을 하면 우리나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 고수온 현상을 불러왔겠구나. 맞아요. 또 양식장 피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 작년 올해.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쿠로시오해로에서 네. 이 대만 한류를 또 분석을 했더니 이 대만 한류의 그 유입량을 제주 부근에서 이제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이 나가서 분석을 했더니 아예 들어오는 수송량 자체가 또 늘고 있어요. 아. 그 과거에는 0.24였는데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네요. 최근에 늘어나는 거죠. 추세선을 한번 봤더니 1초에 6천 톤 정도의 이 대만 한류도 난류라는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뜨거운 쿠로시오의 지류거든요. 네. 근데 얘가 1초에 6천 톤씩 우리나라 부근 제주 해협으로 콸콸콸콸. 아. 1초에 6천 톤이 콱콱콱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양이 제주 부근으로 해류처럼 착착착 올라온다는 그런 거죠.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남해안이나 그 서해안 인근의 양식장에 거의 올여름에 다 폐사했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요. 네, 27도가 어. 넘어가면 일단 다 죽는데 올해는 제주 부근에서 34도 값을 진짜. 찍었습니다. 올여름에. 너무 저희는 에어컨을 틀고 어디 시원한 데 갈 수 있지만 바다에 사는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갈 수가 어디를 없죠.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양 피해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 너무 봄은 따뜻하고 꽃이 피고 막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너무나 여름이 길어지고 여름이 거의 5월부터 9월까지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름이 이렇게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또 겨울은 변덕스럽죠. 북극발 한파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네네. 좀 되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늘 되게 미안하고 저런 얘기를 할 때 아름다운 기후를 물려주고 싶은데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미래 세대 얘기를 했지만 요거 보시면 또 본인이 어디에 태어나셨는지에 따라서 기후 줄무늬도 같이 보실 수 예. 있어요. 혹시 여기 그레이티스트 세대 안 계시죠? 위대한 세대라고 그때 네. 그쵸.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그때 세대만 보면 1910년대 엄청 춥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뭐 1800년대까지 소빙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추웠고 또 사실 산업화하면서 매연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지구의 기온이 차갑게 유지가 됐거든요. 네. 햇빛을 다 반사를 해서 그다음에 뭐 베이비 부머도 있고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젠지, 젠 알파까지 있는데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죠. 저 다양한 기후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탄소를 줄이고 하면 가장 안전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의 자식 세대,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저걸 그럼요. 보시면서. 네. 네. 방금 보신 시나리오를 한국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델링을 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한 건데 저탄소 시나리오일 때랑 고탄소 시나리오일 때 2100년까지 얼마만큼 기온 상승이 일어날까를 했어요. 근데 한 2040년 정도까지만 짧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죠.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저탄소여도 1.3도고 고탄소면 1.5도. 네. 그럼 사람들이 아니 뭐 탄소 배출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거는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가 머물면서 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뒤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아, 걸 알 수가 있어요. 6.3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뭐 거야? 중생대 공룡이 살던 그런 그, 시대. 그렇죠. 옛날에 고생대 생명이 막 탄생할 때 그리고 그때 고사리가 막 고사리 거대 필 고사리 때. 거대 잠자리 날아다니. 왜냐면 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식물들이 쑥쑥 거대하게 크고 근데 그런 시절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북극에 직접 다녀온 신방실 기자님이
북극에서 취재하고 경험하면서 느낀 기후위기 이야기, 여러 가지 기후재난의 이야기를 되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직접 항상 전해주시고 오늘 또 너무나 그렇게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정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2시간이 완전 순삭이었고 그렇죠? 뭔가 제가 생각했었던 북극의 이미지? 이런 거랑 완전 전혀 다른 이미지들을 오늘 너무 많이 봐서 약간 깨달음이 많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늘 이제 여러 다큐라든지 책도 소개를 해드렸겠지만 오늘 아까 보신 시사기획창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거기 다큐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이 네.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네, 저의 되게 재밌는 얘기 많아요. 술 좋아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잘 마셔요. 술을 네, 깜짝 너무 놀랐네. 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후. SBS.